자, 이제 소유권의 취득 원인, 지금 보신 게 취득시효 배우셨고 좀 보셨고, 이번에는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 엄청 내용이 가벼운데요. 사실행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행위는 법률행위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법률행위는 뭔가 의사표시를 해서 내 의사표시한 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라면 주로 계약이죠. 이건 하나같이 계약이 아니에요. 그냥 의사표시는 없는 사람의 어떤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할 때가 있는데, 사실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13페이지 나와요. 다음에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대충 지금은 감각적으로, 어쨌든 이게들은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사실행위냐?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은 선점하면 임자예요. 예를 들면 낚시 같은 거 하면, 낚시하면 내가 잡은 물고기는 내 거 되는 거죠. 누가 버린 물건은 내가 주우면 내 거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면. 그걸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길 가다가 지갑이 떨어진 걸 하나 주웠네, 또는 핸드폰을 주웠네. 이런 것들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있죠. 유실물이잖아. 그래서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범죄예요. 예, 경찰서 갖다 줘야죠. 그래서 신고를 하고 유실물법에 따라서 권리자를 찾는 공고를 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안 찾아가잖아요.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 있어요. 습득 이런 걸 사실행위라고 한다고. 유실물 습득하는 거.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 뭐 땅 파다가 곡괭이질 하다가 뭐가 턱 걸리길래 꼬집어내 봤더니 괴짝이 났어요. 열어보니까 금은 보화가 가득 들었네. 주인이 있는 물건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찾아줬어요. 소유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소유자가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발견한 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럴 때 무주물을 선점하고 유실물을 습득하고 매장물을 발견하는 것은 다 계약이다, 계약이 아니다. 계약이 아니죠. 법률 행위가 아니죠.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한다? 사실행위. 자, 조문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252조부터. 자, 252조 무주물의 귀속. 우리 민법 제일 처음 할 때 첫 시간에도 한번 나왔던 조문인데, 그렇죠?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은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나 이런 건데, 조문을 보니까 주인이 없는 동산하고 주인이 없는 부동산을 달리 취급해서, 일단 주인이 없는 토지, 건물, 부동산은 국가가 가져가요. 국유가 돼요. 선점을 할 수 없어요.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동산만, 주인이 없는 동산, 아까 전에 그 바다 밑에 놀고 있는 광어, 우럭, 그 돔 이런 거 있죠. 아니 누가 버린 물건, 가구 같은 거 이런 거. 주인이 없는 동산은 소유 의사로 점유한다. 내가 가져야지라고 점유하는 거. 저걸 선점이라 그래요. 소유 의사로 점유하는 게 뭐더라? 지금 배웠죠? 우리 1교시에 배웠지? 자주 점유. 그러니까 자주 점유를 해야 돼요. 이런 시험 지문이 있는데, 자주 점유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다. OX? O죠. 타주 점유를 하면 소유자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저걸 무주물 선점이라 그런다고. 바다 밑에 놀고 있는 고기를 잡을 생각으로 하나 잡아 올려놓은 거, 점유한 거잖아. 그럼 내 거 되는 거죠. 이런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이겠죠. 거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 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자, 유실물은 누가 분실물을 주었어요.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를 해요. 권리자를 찾는 공고. 저 법률이 유실물법이란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공고를 해서 6개월 내로 소유자가 고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자, 땅에 뭐 묻혀 있는 물건들이겠죠, 주로. 발견했어. 법률에 정한 바에서 공고를 해야 돼. 이것도 찾아줘야 돼. 여기는 1년이에요. 원래 이것도 1년이었는데 2013년도인가 그때 6개월로 바뀌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6개월이고 이건 1년이고, 1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발견한 자가. 근데 혹시 발견한 장소가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거야? 갑의 토지에서 우리 곡괭이질을 하다가 뭐를 발견했어? 그래서 경찰서 갖다 줬는데 1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소유자하고 발견한 자가 절반에서 취득한대. 반씩까지인데. 절반에서 취득한다? 조금 이따 배우실 공동 소유의 한 형태인 공유를 한다는 거, 공유. 여기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 지분을 얘기해요. 지분 2분의 1씩 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 뭐 여기는 뭐 아무 내용도 없고, 문제 보시면은 책을 보셔도 문제도 자주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18회 때 19회 때 무주물 선점 한번 내고
없어. 여기 밑에는 아예 없어. 그냥 안 중요해요. 하나도.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전혀. 문제는 그래서 한 18에 19에 나온 거 뭐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번 무주의 토지는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그러니까 선점의 대상은 오로지 뭐다? 동산만. 그래서 12번 자주점유가 뭐래? 소유사를 가지고 사는 점유죠. 는 무주물 선점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아니라는데 아까 보셨지? 요건이었죠. 자주점유해야지 소유자가 될 수 있죠. 그래서 X입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자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소유권 취득 원인 첨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첨부가 뭐냐? 첨부 파일. 메일 보내면서 파일 덧붙일 때 첨부라고 하잖아요. 뭐를 덧붙이는 걸 첨부라고 하는데 민법상으로 첨부는 세 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첨부라 불러요. 부합, 혼화, 가공. 근데 부합과 혼화는 비슷한 현상이에요. 뭐냐?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의 물건이 붙는 거야. 요거는 갑의 물건이고 요거는 을의 물건이거든요. 그게 붙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부합, 혼화예요. 그러면 이 하나로 생긴 이 물건은 누구 거냐? 갑의 것이냐? 을의 것이냐? 다툼이 생기겠지. 갑과 을 사이에. 그거 교통 정리해 놓은 거야. 누구 것이 되는 것인지. 가공은 뭐냐? 갑의 물건이 있었어요. 갑의 물건 재료는 갑의 것인데 을이 공을 들인 거야. 가공. 노력을 해서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시킨 거야. 원래 동그라미였는데 뭐 한 시간 동안 쪼물락거리더니 별을 만들어 놨네. 그럼 이 별은 누구 거? 이거예요. 재료는 원래 갑의 것인데 만든 사람은 을의 것이니까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누구 건지 그거 뭐 교통정리 해놓은 건데 근데 여기 혼화하고 여기 가공은 그 대상이 오로지 동산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 법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부동산 시험이니까 얘들 안 나옵니다. 자, 안 나온 것은 밑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기출지문이. 이게 한 거의 20여 년, 30년 가까운 데이터인데 없습니다. 여기 혼화, 가공 없잖아요. 기출지문이. 그러니까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부합만 아시면 되는데 부합은 뭐냐? 부착 결합이라는 소리거든요. 두 개의 물건이 붙어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건데 목차가 두 개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의 부합.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에 을의 물건이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조 밑에 들어가 보시면 뭐가 있나요? 이번에 동산끼리 부합. 갑의 동산하고 을의 동산이 붙어가지고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야.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보니 기출지문이 없어. 안 나온다는 거지 그냥. 동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안 내는 게 맞죠. 우리 시험은요. 안 내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부합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엇의 부합? 부동산의 부합. 그러니까 갑의 이 물건, 동그라미가 물건이거든요. 근데 갑의 물건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야. 그 물건에 을의 물건이 붙어버리는 거야. 붙었는데 이제 붙는 모습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법률 용어 구별하셔야 되는데 부합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히 부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붙으면 부합이에요. 이렇게 붙으면 부속이에요. 뭘까요 이게? 붙어서 한 덩어리 물건이 되었냐 아니면 여전히 두 개의 물건이냐 즉 분리가 쉽게 되냐 안 되냐 이 문제예요. 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 물건에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을의 물건이 갑의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 완전히 구성물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도록 붙어버린 거야. 이럴 때 이 물건은 여기에 뭐 되었다? 부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다음에 이 물건은 살짝 붙어 있네. 뭐가 드라이버만 있으면 톡 하면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물건은 두 개인 거야. 이럴 때 이 물건은 이 물건 곁에 뭐 되어 있다 그냥 부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속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요. 저 큰 동그라미가 갑의 건물이라 칠게요. 그래서 갑의 건물을 을이 임찬이라 보고 임찬이 들어와가지고 사는데 이 엄동설 안에 보일러가 터졌네. 보일러가 고장났네. 고쳐가지고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어요. 그래서 아예 보일러를 새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임차인이 시설을 그러니까 업자를 불러 보통 임대인이 해주는데 여기 그냥 임차인이 했다 칠게요. 임차인이 보일러를 새로 설치한 거예요. 귀뚜라미를 바꿨어요. 배짱이로 바꿨어요. 어제 바꿨어. 바꿨을 때는 여러분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게 그게 새로 설치될 보일러가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있을 때는 하나의 기계로서 별개의 물건이잖아. 하지만 여기 집에 설치되고 나면 우리가 보일러를 집의 일부로 봐요? 아니면 별개의 물건으로 봐요? 집의 일부로 보죠.
그리고 임차인이 설치를 했다고 임차인이 나중에 떼갑니까? 이사 갈 때? 아닙니다. 거기다 두고 가잖아요. 대신 그 설치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임대인에게. 그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보일러는 이 건물에 뭐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부합되었으니까 별개의 물건이다. 건물의 일부다. 건물의 일부니까 저 보일러는 누구 것? 갑의 것, 을의 것. 갑의 것이죠. 갑의 것이 되고 부합되어서. 그리고 을은 보일러 설치 비용을 달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부합된 거고. 그래서 겨울은 뭐 간신히 났어요. 보일러 고쳐가지고. 근데 여름이 되니까 또 더워 죽겠네 또. 그래서 에어컨 없이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에어컨을 또 샀는데 에어컨을 1+1으로 샀죠. 스탠드 하나 하고 안방에 붙이는 이렇게 벽걸이. 근데 벽걸이형 그 뭐 에어컨 설치하려면 구멍 뚫어야 되잖아 벽에. 집주인한테 물어봤지 구멍 좀 뚫어도 되냐. 뚫으래. 갈 때 막아주고 가시래. 그래가지고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했어 이번에는. 근데 에어컨은 여러분들 아까 보일러하고 살짝 우리 통념상 다르게 판단되지 않나? 건물의 일부예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고 에어컨 가져가야 안 가져 임차인들이. 가져가잖아. 구멍 막아놓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리고 그거는 드라이버만 있으면 분리가 쉽게 돼야 안 돼요. 되지. 이럴 때 뭐라고 한다? 이 건물 아니 에어컨은 건물에 뭐 되었다? 부속되었다. 이럴 때는 이 에어컨은 건물 주인 걸까요? 아니면 임차인 걸까요? 임차인. 뭐하고 뭐는 다른 거다 이거죠. 부합과 부속은 다른 거다. 그게 256조에 나와 있어요. 조문을 볼게요. 지금 설명은 됐고 256조를 보시면 부동산에의 부합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의 부합이고 그러나를 기점으로 문장이 두 구로 돼 있으니까 앞에 게 원칙 뒤에 게 예외. 앞에 거는 부합이라는 단어가 있고 뒤에 문장에는 뭐가 있다? 부속이 있어요. 부합과 부속을 구별하시라고.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네. 부합되었다. 완전히 부동산의 일부로 구성분이 되어버린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물건의 소유자는 물건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거잖아 이제. 그리고 부합되었으니까 부동산의 값어치는 올라가겠지 일반적으로. 그럼 비용, 부당이 덮어난 친구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별개 문제지만 어쨌든 이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네. 타인의 권한, 이 타인이 아까 전에 예로 들었을 때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빌려서 임대인 허락하에서 부속을 시킨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석해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소리죠. 그럼 누구 거다 이건? 부속시킨 자의 소유이다. 독립된 물건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책을 보시면은 자 어떤 물건에 부합이 되었는지 부속이 되었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요. 다시 분리시켜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분리를 시켰을 때 훼손이 돼요. 그다음에 훼손돼. 그러니까 쓰레기가 되어서 나오는 거지 거의. 그다음에 분리하면은 마찬가지인데 가치가 감소돼요 그 물건에. 또 분리에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비용. 이러면 뭐 된 걸까요? 부합된 걸까? 부속된 걸까? 부합된 거죠. 그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분리하는데 훼손 없이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 가치도 안 떨어져. 드라이버에서 톡 분리해서 나오고 가치 감소도 일어나지 않아. 비용도 많이 안 들어. 그럼 뭐 된 거다? 부속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이 건물을 예를 들면은 보세요. 저 옆에 저거 벽지인가요? 저거? 벽지 발려 있는 거 보이시죠? 벽에. 발리기 전을 상상해 보세요. 저게 둘둘 말려 있을 때 두루마리처럼 화장지처럼 말려 있을 때는 저 건물의 일부예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동산이잖아. 근데 우리 원장님이 이 건물을 임차를 하셔서 임차인이신가 소유자신가 모르겠네. 몰라요. 저 모르겠는데 임차를 하셨다 치고 임차인이 저걸 발라놨어 저렇게. 저건 어떻게 된 거야? 벽지는 건물에 부합된 거야? 부속된 거야? 부합된 거죠. 저거 분리하면 쓰레기 돼서 나오잖아. 값어치가 없잖아 저거는요. 그저 분리 다 해보세요. 손톱이 다 빠질걸요. 과다한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건물의 일부로 부합되었기 때문에 설령 우리 원장님이 벽지를 사서 발랐다 하더라도 건물의 일부로 건물 주인 거예요. 저거 나중에 다 떼갈 수 없어요. 임차인이. 건물 주인 거예요. 부합된 거예요. 그다음에 저런 거 볼까요? 저 모니터 저거 모니터. 모니터는 이 건물에 뭐 돼 있어요? 부속된 거지. 저건 드라이버만 있으면 분리할 수 있잖아요. 저런 것들은 건물 주인 거다, 임차인 거다, 임차인 붙인 거 사람 거다, 뭐 그런 거예요. 판례가 이런 판례가 하나 실제 판례가 있었는데
우리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잖아요. 그 기름이 어디서 다 나올까? 그 많은 기름이 땅 밑에 있겠지. 땅 밑에 기름 탱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류 저장 탱크. 그러니까 유류 저장 탱크가 원래부터 땅 밑에 매설돼 있던 게 아니고 심었겠지. 이렇게 매설했겠지. 그럼 트럭에 실려서 올 때는 하나의 동산인가요? 하나의 물건으로서? 근데 여기다 흙 퍼서 넣고 다시 매립해 버렸어. 어떻게 될까요? 이 유류 저장 탱크, 기름 탱크는 토지에 뭐 됐을까? 부합일까? 부속일까? 부합이죠. 훼손하면 끔찍하지 않나요? 아니, 훼손하면 분리하면 땅을 다 뒤집어야 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 기름 탱크는 토지에 완전히 부합되었다. 토지하고 별개의 물건이다. 토지 일부다. 부합은 토지의 일부가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 밑에는 흙하고 똑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야. 그럼 토지를 팔면 이 기름 탱크가 팔려 안 팔려? 기본적으로 팔린다는 거죠. 토지 일부라니까요. 별로 안 믿는 눈치네요. 그렇습니다. 토지가 압류를 해서 토지를 압류하면 요 기름 탱크도 같이 압류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거 저당 잡으면 여기까지 저당이 잡히면 그냥 그 밑에는 흙이다 이거예요. 부합되었다 그 소리예요. 그렇게 처리를 해요. 자, 그다음에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아까 전에 여러분들 토지라는 물건하고 건물하고 농작물은 토지의 일부였어. 언제나 별개의 물건이었어. 언제나 별개의 물건이죠. 그렇죠? 수목은요. 토지의 일부일 때도 있고 별개일 때도 있죠. 그 이제 부합이라는 용어를 한번 구사해 볼게. 똑같은 결론인데 용어를 부합을 써볼게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더라도 건물은 토지하고 항상 별개의 물건이죠. 뭐라고 표현해 볼까요? 건물은 토지에 결코 부합되는 일이 없다. 부합은 토지의 일부로 되어버리는 거잖아. 건물이 토지의 일부가 되는 일은 없으니까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는 일이 없지.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했는데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하고 별개 물건이라 그랬죠. 부합이라는 용어를 써보세요. 농작물도 토지에 뭐 하는 경우가 없다. 부합되는 경우가 없다. 따라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짓고 무단으로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과 농작물의 소유권은 건물을 지은 사람, 신축한 자, 또 경작한 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가는 거죠. 이해되시나? 그 부합이라는 용어를 써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한 거예요. 다만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하고 농작물 다 뽑아가고 손해배상 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하지만 그것들이 건물이나 농작물이 내 것이 되었다고 토지 소유자께 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소리죠. 그에 비해서 나무는요. 나무는 토지의 구성부분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경우에 따라 나눠지는데 무단식재 했어요. 갑의 토지에 을이 권한 없이 식재했어요. 자, 남의 토지에 나무를 심어서 소유하려면요. 바로 다음번에 배울 지상권. 토지를 빌리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 등 뭔가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무단식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토지에 뭐 된다는 거죠? 부합되어서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토지의 일부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 무단 식재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토지를 빌렸어. 임차권. 또 토지를 빌렸어. 지상권. 요 고리를 확보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이 나무는 심은 사람 거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자 소유가 되지 토지의 일부로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단 식재하면 부합되고 권한을 가지고 식재하면 정상적으로 식재하면 부합되지 않는다. 나무는 경우에 있어 다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부합 얘기. 13번.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맞죠. 토지의 일부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맞죠? 부합되지 않고 뭐 된 거다? 부속이 된 거다. 부속된 거다. 누구 거예요 저거는? 건물. 임차인 거죠. 임차인 소유 물건입니다. 자, 을은 갑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 건물을 지었대요. 무단으로. 공장 건물을 축조를 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함으로 그 건물은 갑의 소유에 속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X죠. 뭐라고 말해야 되죠? 뒷부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시.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 건물은 누구 소유? 을 소유에 속한다. 을 소유에. 이때 갑은 을에게 물청을 행사할 수 있죠.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그렇죠? 그리고 점유 기간 동안 자기가 토지를 못 써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죠. 물청과 손배청을 행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16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 무단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맞죠? 부합이라는 용어를 쓰면요. 저 식재, 무단 식재한 수목은 토지에 뭐 한다? 부합된다, 부합한다.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이번 농작물이에요.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네. 맞죠? 무단으로 경작을 해도 경작자에게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 소유권 취득은 요 정도로 하고, 그 밑에 소유권에 대한 물권은 청권 나오는데 이건 물청 우리 좀 많이 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건데 이건 여기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소유로 가겠습니다.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는 물건은 하나인데 소유자가 여럿이 있는 현상이에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민법에는 공동소유의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다시피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셋으로 나누는 데는 또 뭔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준이 뭐냐면은, 자, 하나의 물건을 지금 토지를 보니까 토지가 한 필의 토지에 물건이 하나인데 여기 소유자가 여럿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의 물건을 여럿이서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냐 이거예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들이 공동 소유자들이 인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없어서 인적 결합 강도가 약하냐 이거예요. 공동 소유에 특별한 목적이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느냐, 그거를 가지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가장 강한 단체성을 띠는 형태가 총유예요. 이쪽이고, 가장 약한 단체성을 띠는 게 공유예요. 공유는 뭐냐면은 보시면은 특별한 목적이 없어요. 한 필의 토지를 갑과 을과 병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라고 해요. 공유가.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보시면은 책의 내용을 보시면은 자, 공유, 합유, 총유 표가 나와서 딱 돼 있고, 공유가 시작되죠. 로마자 1번에 바로 표 밑에. 이 바닥이 공유예요. 오른쪽 바닥은요? 공유예요. 그 다음 바닥은요? 공유예요. 공유. 그 다음 바닥은요? 공유예요. 특별한 이상한 공유, 구분소유 공유. 그럼 합유하고 총유는 어디가 있어? 거기 조금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 부풀려 놓은 거예요. 그것도.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 공유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공유. 자, 공유는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수인이 지분에 의해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해요. 공유의 핵심 개념은 지분이에요. 지분이 순 우리말로 말하면 딱 적당한 말이 있는데 뭘까요? 순 우리말? 내 몫이다 할 때 몫.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거야. 물건에. 각자의 몫을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라고 하고, 특별히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공유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까 살짝 나왔지. 타인의 토지에서 땅 파다가 괴짝이 하나 나왔어. 경찰서를 갖다 줬더니 1년 동안 소유자가 안 찾아가네. 근데 이게 내 토지면 내가 단독 소유할 건데 갑의 토지에서 을이 발견한 거야. 그럼 아까 뭐라고 돼 있더라? 절반에서 취득한다고 돼 있잖아요. 절반에서 취득하면 공동 소유한다는 거네. 셋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얘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연이잖아, 그냥. 맞나요? 그럴 때 뭐 한다는 거예요? 공유예요. 특별한 목적이 없거든. 그냥 우연히 남의 땅에서 뭐 발견한 거예요. 절반에서 취득한다? 절반이 지분이 각자 얼마씩이라는 거야? 2분의 1씩이란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갑을병이다. 형제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땅이었는데 물려받은 거죠. 상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단독 소유하던 토지를 셋이서 아들들이, 자식들이 공동 소유하는 거야. 근데 공동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우연히 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상속인들은 상속 재산을 뭐 합니다? 공유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에는 핵심 개념이 이거예요. 지분이에요. 그럼 상속인들도 지분이 있어요. 지분 있는 거, 상속 지분 들어보셨나? 상속분이라고 하는 거. 상속분은 남녀 차별 없이 자식들은 다 똑같고, 그렇죠? 그다음 배우자는 50% 가산되고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공유의 예입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을병은 다 친한 사이인데 어느 날 갑이 을병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 뭐였지? 모여가지고 야 얘들아 내가 저기 좋은 땅이 하나 내 눈에 들어왔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을 모아둔 게 한 1억 정도 되거든. 내가 저거 사두면 틀림없이 땅값 오른다. 몇 년만 묵혀두면. 근데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같이 살래? 같이 사서 같이 소유할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을과 병이 그러자 해가지고 각자 1억씩 내가지고 3억짜리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공동 소유한다고 등기를 해놓는 거야. 이럴 때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은 없어. 그냥 돈이 부족해서 같이 사두는 거예요. 이럴 때 얘들이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유하고 1억 원씩 냈으니까 지분은 얼마씩일까요? 이렇게 3분의 1씩인 거야. 이게 공유예요. 공유입니다. 262조 한번 볼까요? 여기는 공유는 262조, 합유는 271조, 총유는 275조에 시작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262조. 262조를 보시면 물건의 공유 이렇게 돼 있죠.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각자 몫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되었을 때 뭐로 한다? 공유로 한다 이렇게 됐어요.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되었을 때 공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핵심 개념이 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 한번 읽어볼까? 2항 한번 읽어보세요.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반갑네. 나왔네. 써먹을 수 있는 거. 공유자들의 지분은 n분의 1인 것으로 추정하는 거야. 그럼 3명이 있으면 각자 지분이 얼마? 3분의 1. 4명이 있으면 4분의 1로 본다라고 하면 x죠. 본다가 아니라 뭐다? 추정하는 거니까 다를 수도 있나? 공유자들의 지분이? 그럼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뭐 해야 될까요? 증명하면 되죠. 그럼 추정은 깨어질 수도 있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n분의 1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유입니다. 자, 요까만 일단 해두고 그 다음에 다시 합유로 갈게요. 합유. 합유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얘들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 특별한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있네.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에요. 공동사업이에요. 공동사업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뭘까요? 동업이죠. 동업. 어떤 분들은 공사라 그러시던데 공사가 아니고요. 동업, 공동사업, 동업할 목적인 거야. 동업할 목적. 그래서 갑이 을병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야 친구들아 내 좋은 사업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거 분명히 대박 난다. 우리 같이 사업하자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이다. 이거 들어보니까 괜찮거든. 사업을 하려면 재산이 좀 있어야 되지. 사업 재산. 그래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막 서로 모은 거죠. 모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토지는 사실 을의 토지였는데 동업에 내놓은 거지. 을이 내어놓아서 공동으로 동업에 쓰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은 합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 나오느냐? 271조에 나오는데요. 271조로 가보겠습니다. 271조를 보시면은 물건의 합유라고 해서 자,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서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뭐로 한다고요? 합유로 한다라고 돼서 조합체. 조합이란 말이 나왔네. 이 조합을 좀 더 보셔야 되는데 조합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조합 이러면 제일 흔한 게 뭘까요? 조합 이러면 떠오르는 게 농업협동조합이죠. 그 농업협동조합의 조합 아닙니다, 저거. 저기는 그 조합이 아니고. 여러분, 농업협동조합은 뭔지 아세요? 그게 조합이 아니고요. 농업협동조합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농업협동조합 6글자인 거지. 제 이름은 서석진인 것처럼 걔 이름이 농업협동조합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라 법인이죠. 법인 회사명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인 것이지 무슨 조합인 건 아니고. 진짜 조합은 뭐냐? 조합은 계약이에요, 계약. 703조인데 703조. 763조가 아니고 703조예요.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매매 같은 거 계약이잖아요.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고용 계약처럼 조합도 계약의 이름이에요. 조합 계약이라고 있어요. 몇 페이지죠? 703조? 58이에요. 예. 여기 있네. 조합. 이거 계약법 파트거든요. 계약들이 쭉쭉쭉 나와요. 보면. 그중에 조합 계약은 뭐냐? 조합은 2인 이상이 2명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서로 출자 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사업을 좀 해봅시다, 경영합시다라고 약정한 거죠. 한 3사람이 4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2사람도 되고 동업합시다 해서 동업하려면 재산이 필요하니까 출자를 한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이름이에요. 그 계약의 당사자들을 조합원이라 그러는 거야. 계약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출자를 해야 되는데 출자는 돈으로 할 수도 있고요. 돈이 없으면은 재산, 뭐 다른 재산, 토지를 내놓을 수도 있어요. 자동차를 내놓을 수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몸으로 때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을병이 동업을 위해서 모인 거야. 그래서 갑은 돈 현금 1억 원을 냈고요. 현금 1억 원을 냈고 그다음에 을은 토지를 출자한 것이 여기 동업에다가. 그다음에 병은 난 없대.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 땅도 없대. 몸으로 때울게. 내가 제일 일 많이 할게. 그렇게 해서 셋이서 동업을 할 때 요 토지는 이제 공동 소유하는 거지. 요때 조합의 합자를 따서 이 토지를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합유를 하고 있다. 얘들은 목적이 있어 없어? 공동 소유의 목적이 있지. 한마디로 동업이죠.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업을 목적으로 하긴 하는데 근데 얘들이 무슨 법인을 만들어서 단체성이 강해진 건 아니에요. 계약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싸우면 그냥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냥 단체성이 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공동 소유의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합유예요. 그다음 여기요. 총유. 총유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해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법인 들어보셨죠? 재단법인도 들어보셨나? 자, 우리처럼 눈, 코, 입 달린 사람 말고 법이 만들어 온 사람에는 법인은 두 종류의 법인이 있거든요. 금방 말씀드린 뭐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 이렇게 있어요.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단체예요. 사람들의 단체가 법적으로 한 사람이 된 게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은 요거 재산이에요. 어떤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재단법인이에요. 주로 장학재단, 학교법인 이런 것들요. 사단법인은 사람들의 단체가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네. 한 10명 있는데 이 10명이 한 사람으로 활동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단체를 가지고. 그럴 때 얘들을 이 10명의 사람을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단법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일단 사람들의 이 단체의 규칙을 만들어야 돼. 정관을 만들어야 돼. 정관. 그리고 주무관청 찾아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면 돼요. 그렇게 설립 등기를 마치고 이름 달아가지고 무슨 거기서 뭐 이름을 갖다가 뭐 아무렇게 달면 되지 뭐 이름을. 그렇게 하면은 이 10명이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야. 그게 무슨 법인이다라는 거죠? 사단법인. 그럼 법인 이름으로 계약도 하고 법인 이름으로 빌딩도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10명이 법적으로 한 사람으로 탄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인이 소유하면 이거는 공동 소유가 아니고 단독 소유예요. 법인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법인이 아닌 거야. 뭐냐면 이 10사람은 10사람보다 더 있을 수 있는데 엄청 단체성은 강해요. 정관도 있어. 자기들 규칙도 있고 단체성은 무지무지 강한데 법인 설립 등기를 안 한 거야 아직까지. 그 법인이다, 법인은 아니다. 법인 아닌 사단 이렇게 부르는 거죠. 법인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권리 능력은 없다는 거죠. 권리 능력은 자연인이나 법인에게만 주어지는 능력이잖아.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그래.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종중, 교회, 사찰 얘들요. 종중은 사람들의 단체 아닌가요? 종중원들의 단체? 교회, 교인들의 단체지. 사찰, 신도들의 단체지. 사람들의 단체고 단체성도 있고 나름대로 규칙 같은 거 있어 없어 그 조직에는요. 있지만 얘들이 종중이 교회나 사찰이 무슨 회사처럼 법인 설립 등기를 한 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중에도 교회에도 사찰에도 재산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재산이 누구 재산이냐 이거지.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목사님 거 아닌가 그거? 목사님 거 아니죠? 교회의 재산은 신도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거잖아. 만들어질 때도. 그 교회의 신도나 교인들의 재산인 거야. 근데 교인들이 수천 명이 있을 거니까 공동 소유하는 거지.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총유라고 한다고. 우리 문중에도 우리 종중에도 재산이 있거든. 선산도 있고. 그럼 내가 종중원이면 그거를 공동 소유한다고 종중원들이. 그런 형태를 총유라고 해요. 여러분 단체성이 약해요, 강해요? 얘들은요. 엄청 강해요. 특히 종중 같은 경우는 탈퇴도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태어났는데 종중 마음에 안 드네. 무슨 탈퇴? 무슨 다음 카페도 아니고 탈퇴 안 됩니다. 단체성이 엄청 강한데 그렇다고 법인은 되지 않은 거. 이럴 때 그 소유 형태를 총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총유. 됐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개념은 대충 이래요. 275조야 여기는.
275조예요. 275조. 조문 한번 볼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275조. 몇 페이지래요? 24페이지예요. 네, 여기 있네. 물건의 총유.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의 단체,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사원 여기서 말하는 사원은 넥타이 부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구성원들을 사원이라 그래요. 교인들, 종중원들이 사원으로 불리는 거죠. 여기서는요. 사원이 집합체로서 어떤 단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라고 한다. 총유라고 불러줍니다. 됐어요. 이 정도 해가지고 개념은 대충 이 정도 잡고,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만 확인하고 할 거냐면은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할 거예요. 비교를 하는데 두 가지 항목만 비교할 거야. 여기 두 가지 항목,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 뭐하고 뭐죠? 지분과 분할요. 지분과 분할만 볼 거예요. 요지만 딱 파갈 건데, 지분이 뭐죠? 각자의 몫이야. 이 세 가지 공동소유 형태에서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이거지. 이 세 가지에서 지분이 있냐, 또 지분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처분이 되느냐, 여기까지 검토를 해보고, 두 번째는 분할을 볼 거예요. 분할은 뭐냐? 공동소유 관계를 쪽내는 거죠. 종식하고 각자 물건 나누어서 각자 가지자, 그냥 단독 소유로 바꿔버리는 게 분할이에요.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만 여기하고 여기 항목만 볼 거예요. 먼저 공유부터. 공유의 핵심 개념이 지분이라 그랬어요. 그냥 공유 관계에는 각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지분이 핵심이라고. 핵심이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공유 관계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손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분이 일단 있고 각자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이 공유 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니까요. 어차피 공동소유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병이 이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어, 공유 관계에서. 이 지분을 정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기는 빠져나가고 정이 공유자로 들어오는 거지. 교체돼서 들어오는 거지. 요거 할 때 을하고 병에게, 갑에게 물어봐야 되나? 갑과 을, 친구들한테 이거 빠지고 싶은데 물어볼 필요도 없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지분 처분이. 263, 여기 263, 여기는 268, 여기는 273, 여기 273, 이렇게 조문을 한번 싹짝 적어두면 되겠고, 조문을 한번 볼게요. 263. 263조를 보시면 조문 형태가 독특해요.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이렇게 돼 있는데, 요만큼만 읽어볼까요? 반만 한번 읽어보세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여기까지만. 이게 독특한데 여러분들 독특함을 못 느끼시죠? 굉장히 독특한 법조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독특하냐? 우리 법조문은, 민법 법조문, 실체법 조문은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처분할 권리가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권리가 생길 때는 그 요건을 앞에다가 명시해놔요. P이면 Q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법조문이.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근데 여기는 갑자기 훅 들어오네. 그냥 공유자는 느닷없이 갑자기 다짜고짜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왔어요. 앞에 요건이 있어, 없어? 없어. 아무 요건도 없어. 이걸 보고 학자들이 뭐라고 분석을 하느냐? 아무 요건이 필요 없다는 거지. 공유자들이 지분 처분할 때 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는다, 과반수 지분의 동의를 얻는다,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아무 요건도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더 볼게요. 분할 268조예요. 똑같은 원리인데 268조 제1항을 한번 읽어보시죠. 1항 본문만 읽어보세요.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있다. 그게 다예요. 여기도 어떤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러니까 분할 청구도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공유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본질적으로 자유로워요. 내가 공유관계에서 자유롭게 빠져나갈 수 있어, 없어? 뭘 함으로써? 지분을 뭐 함으로써? 처분함으로써. 이걸 말릴 수가 없어, 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왜? 근본적인 이유라서 외우는 게 아니고 공동 소유하는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어. 야, 그만하자. 공유 그만하고 자, 나누자. 토지 세 필지로 나눠서 각자 가지자. 라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 못합니다. 다른 공유자들은 아니야. 그거 더 할 거야. 야, 너 더 하고 싶지? 우린 두 명이야. 두 명이 더 하고 싶은 거야? 계속 더 해. 공유. 못해요. 한 명이 분할하자 그러면 무조건 분할로 간 거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가 자유로워요. 자유. 여기도 자유, 여기도 자유. 뭐가 자유롭죠? 첫 번째 공유,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두 번째 자유가 뭐라고요? 분할이 자유로워요. 이렇게 공유의 본질이 그래요. 그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합유로 갈게요. 합유에는 지분이 있을까? 여러분들 합유가 이제 동업 관계예요. 합유자들은 동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합유에도 지분이 있습니다. 출자를 했잖아. 동업재산을 모았잖아요. 동업재산이 6억인데 얘는 1억 냈고 얘는 2억 냈고 얘가 3억 냈어. 그러면 뭐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이겠지. 지분이 있어 없어? 분명히 있어. 자기들 몫이 있어요. 그런데 몫은 있는데 처분을 할 때 이쪽은 자유로웠다면 여긴 지분 처분하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못합니다. 자, 외우는 거 아니고 이해해 볼까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닌가? 자, 합유자는 다른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동업자라고 이해하셔야 돼. 내가 동업을 하고 있는데 내 지분을 내 마음대로 팔아버린다고? 정의에 팔아버리면 얘들 입장에서는 동업자가 바뀌어버리는 꼴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다른 사람을 들이려면 전 동업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이치가. 그래서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유 지분 처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의미심장하게 뭔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지분이 있어 없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있고 여기도 있어 없어요? 뭔 차이가 있나 지금 그림 속에? 괄호가 있어. 무슨 의미냐면 공유 지분은 등기부 나중에 공부하시면 등기부에 공시돼요. 얘들 지분이 얼마인지 공시가 된다고. 왜? 우리 제3자들도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왜? 우리한테 막 팔 수 있으니까 쟤들이 자유롭게. 근데 여기는 합유 지분은요. 지분은 있긴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와요. 등기부에 어떻게 등기를 하느냐? 합유자 갑, 합유자 을, 합유자 병 이렇게만 나와. 그 옆에 지분이 안 나와. 몇 분의 몇이라고 안 나온다니까요. 왜냐면 자기들 사업 비밀이잖아. 얼마씩 출자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우리한테 팔 수가 없는데 제대로. 팔려면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지분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등기부에는 지분 숫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합유에는. 원리가 그래요. 실제법을 이해하면 등기법도 많이 이해될 수 있어요. 등기 안 그러면 외우는 거지. 공유에는 지분을 적고 합유에는 지분을 안 적고 막 외우는데 원리는 그런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273조를 보세요. 273조. 273조를 보시면 합유 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 금지 이렇게 돼 있어요. 1항 한번 읽어보시죠. 합유자는 전원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 말은 지분 처분하려면 어떻게? 전원의 동의를 받고 하라. 본 김에 2항도 읽어보세요.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해. 합유물은 분할 청구도 안 돼요. 합유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합유물은 동업재산인데 동업재산을 나누어 갖자. 동업재산을 나누자는 것은 합유관계를 끝내자는 거잖아. 동업을. 그러니까 동업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 합유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합유물인 상태에서는 분할 금지입니다. 분할 금지. 근데 언젠가는 이 동업이 끝날 수도 있나? 동업이 끝날 수 있잖아요. 동업이 끝나면 그때는 나눠 갔습니다. 그때는 합유물이 아니라 동업이 끝났기 때문에 뭐로 바뀐 걸까요, 여러분들? 공유물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문도 이게 금방 보시면 거지만은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의 종료 보시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동업이 끝나버리는 거지.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가 되는데 합유 관계가 끝이 나고 나면 남아있는 잔존 재산은 공유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항의 경우에 합유 관계가 끝이 났을 때 합유물의 분할에 관해서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서 적용을 한다는 거죠. 더 이상 합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업이 끝나고 나면 합유물인 상태에서는 분할이 안 됨. 그 소리. 그 다음 마지막에 총류 갑니다. 총류. 총류는 지분이 없어요. 여기는 단체성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다니시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저 교회 재산이 200억이야. 우리 교회 재산이. 저 중에 몇 분의 몇은 내 몫이다. 그런 거 있어 없어요? 없죠. 문중도 마찬가지죠. 내가 종중원이어도 몇 분의 몇은 내 몫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지분이 없어. 각자 몫이 없고 여기는 나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고 오로지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 종중 재산이고 우리 교회 재산이고 이런 거. 우리 단체성이 무지 강하죠. 나는 사라졌죠. 내 몫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분할도 없습니다. 분할이라 하면 각자의 몫으로 나눠 갖는 건데 각자의 몫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눈다는 개념도 없어요. 지분 없고 분할 없고 종유에서는 여기까지. 요 정도 감각만 가지고 이번 라운드로 그냥 가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 충분. 지금은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18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을 때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근데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리고 을이 5분의 1 지분권자면 갑은 얼마일까 지분이? 5분의 4겠지. 지분을 다 합치면 1이 나오거든요.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하지 못한다. X죠.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X. 자,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다음에 그 분할 청구로 공유물 분할의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거다. 맞나요? 맞습니다. 문장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공유하고 있었어요. 갑부터 10명이. 근데 갑이 9명을 상대로 분할하자 그런 거야. 그럼 한 명이 분할하자 그래도 분할을 해야 되는 거야. 9명이 반대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분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할 청구를 통해서 분할의 법률 관계가 발생해요.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9명은 계속 우린 진짜 분할하기 싫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어떻게 하냐면은 분할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토지를 10개로 쪼개지 말고 2개로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분필을 해가지고 분할을 원하는 한 명에게 갑에게 주고 우리 나머지 9명은 그대로 공유를 하자. 이것도 분할은 분할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어쨌든 분할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명이 분할하자 그랬을 때. 그런 말이고 맞는 말이고 합유. 자,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있다. X죠? 예, X입니다. 전원 동의가 있어야지만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소유권을 마쳤습니다. 소유권은 마치고 여기서 잠깐 뭐 시간 짧지만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용익물권으로 들어가겠습니다.